연말을 향해 가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묘한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주요 주가지수는 역사적 고점 근처를 맴돌고 있고 일부 자산 가격은 여전히 낙관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불안한 신호들이 동시에 깜빡이고 있다. 고금리 환경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부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금융 시스템 곳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관측된다. 시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이 병오는 과연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2026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이미 폭풍의 전조를 지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위기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단일 자산이나 특정 국가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대신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상태에서 정책 선택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반대의 처방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은 다시 완화 쪽으로 방향을 들고 있다. 긴축의 고통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그동안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이던 정책 기조 역시 완화의 문턱에 서 있다. 반면 일본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수십 년간 지속해온 초저금리 체제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긴축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경제라는 하나의 무대 위에서 두 중앙은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 상반된 선택이 단순히 정책 철학의 차이에 그친다면 문제는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나로 연결돼 있고 자본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미국이 푸는 돈과 일본이 조이는 돈은 결국 같은 자산 시장, 같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의 선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연방준비제도의 태도 변화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나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고용시장 역시 과열 국면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된다.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연준의 속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다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미국 금융 시스템 내부의 누적된 부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있다. 팬데믹 이후 확산된 재택근무와 근무 형태의 변화는 도심 오피스 수요를 구조적으로 약화시켰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는 이 대출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만간 만기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저금리 시기에 조달된 자금이 고금리 환경에서 재융자를 맞이할 경우 부담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선다. 수익성은 악화되고 자산 가치는 하락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출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형 투자은행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중소금융기관이라는 점은 위험을 더욱 키운다.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시작될 경우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연준이 완화를 서두르는 이유를 단순히 경기 부양 차원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성장을 가속하기 위한 공격적 선택이라기보다 시스템 전반에 번질 수 있는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완화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고민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가장 싼 나라로 불려왔다. 초저금리와 대규모 통화 완화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경제는 미약하나마 물가 상승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이 긴축을 언급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기회를 놓칠 경우 다시 장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선택이 일본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초저금리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해왔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한 엔화를 다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는 세계 곳곳의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축이었다. 이 구조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일부 투자 전략을 넘어 시스템적 현상에 가까워졌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거대한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엔화가 더 이상 공짜 자금이 아니라면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팔리고 어떤 자금이 되돌아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파트 1에서 언급한 미국의 완화 정책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유동성이 다시 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유동성이 회수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이 상반된 흐름이 같은 글로벌 시장 안에서 만날 때 결과는 단순한 균형이 아닐 수 있다. 시장은 종종 중앙은행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왔고 위기는 언제나 관리 가능하다는 믿음이 가장 강할 때 찾아왔다. 지금 세계 경제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의 완화는 안도감을 주고 있지만 일본의 긴축은 긴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 두 선택이 만들어낼 파장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이미 구조 속에 내재돼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 전체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르는 분기점은 언제나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이 시장의 구조와 맞부딪히는 순간에 형성된다. 중앙은행은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믿지만 금융시장은 늘 그 통제의 경계를 시험해왔다. 미국의 완화와 일본의 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은 바로 그 경계가 가장 얇아진 국면에 가깝다. 만약 미국의 완화 기조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준이 의도한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인하 기대가 확산되고 유동성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는 빠르게 되살아날 수 있다. 자금은 안전자산에서 벗어나 성장과 수익을 약속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자산 가격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화하는 구조를 띈다. 가격이 오르면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자금 유입은 가속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술 혁신과 성장 서사를 가진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시장 구조에서는 금리 하락 자체가 가치 상승의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동성 확대는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실물 자산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을 자극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모두가 웃는 국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랠리는 안정적이라기보다 취약하다. 완화가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문제를 덮어두고 시간을 미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긴축이 시장에 예상보다 강한 충격을 주는 경우다. 엔화 금리의 변화가 촉매가 되어 수십 년간 누적된 레버리지 구조가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은 낮은 비용의 자금을 활용한 차익 구조다. 이 비용이 상승하는 순간 계산식은 근본적으로 바뀐다. 투자자들은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가장 빠른 대응은 포지션 축소와 자금 회수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시장은 흡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역사는 늘 질서 있는 청산보다 동시다발적 탈출에 가까웠다. 한쪽에서 매도가 시작되면 다른 쪽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자산의 질과 무관하게 유동성이 낮은 곳부터 가격이 무너진다.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자산을 가리지 않는 동반 하락, 이른바 전면적 조정 국면이 현실화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시나리오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완화가 시장을 떠받치더라도 구조적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본발 충격이나 다른 외부 변수에 의해 흐름이 급변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다시 부상한다. 중국 경제는 현재 뚜렷한 회복 경로를 찾지 못한 채 내수 부진과 생산 과잉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설비는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을 통한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상품의 확산은 글로벌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본에게는 어렵게 되살아난 물가 상승 흐름을 다시 억누르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은 미국의 완화에는 명분을 제공하고 일본의 긴축에는 제약을 가하는 양면적 효과를 낳는다. 세 나라의 정책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서로를 제약하고 자극한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정책이 옳은지를 따지는 접근으로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인 국가들도 있다. 한국과 같은 개방 경제는 글로벌 자본이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금리, 환율, 자산 시장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높은 가계부채는 정책 대응의 폭을 좁힌다. 어느 한쪽으로 과감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동성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2026년을 향한 글로벌 경제의 핵심 질문은 상승이냐 붕괴냐 라는 이분법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구조가 어떤 결과를 더 쉽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완화가 이어질수록 자산 가격은 오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스템의 취약성도 함께 누적된다. 긴축이 시작되면 불균형은 조정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예측하기 어렵다. 역사는 중앙은행의 의도보다 구조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했음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승자는 방향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폭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주체였다. 2026년은 특정 정책의 승패가 갈리는 해라기보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는 지금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다.